이게 이제 현대적 의미의 지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입찰 지대라는 게 있고요. 뒤에 가면은, 경제지대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 관계도 이제 같이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요게 아마 우리가 3월 달에 2주밖에 수업을 못했고 4월 달에 4주 수업해가지고 분량이 부족해가지고 여기를 못했을 거예요. 기본서 상에서.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진도를 구성할 때 가다가 뒤 끝까지 가야 되니까 만약에 7월 첫 주까지는 이 수업을 갈 수 있어요. 이게 문제풀이는 그 다음 주부터 하고 이론을 끝내고 와야 되니까.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요거는 우리가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여기가 도심이고요. 지대. 이게 거리가 됐을 때 도심에 위치한 토지는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접근성이 좋으면 뭐를 기대할 수 있어요? 입증여를. 입증여가 일종의 뭐예요? 이게 초과이윤이에요. 이걸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 토지 사용료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의 지대를 지불하고도 여러 개의 산업들이 뭐를 얻을 수 있다?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3개 업종이 경합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얻을 수 있는 게 수년가가 얘가 700, 얘가 500, 얘가 300 이런 식의 수년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수년가가 얘네들 전부 다 0보다 크죠. 수년가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충족시켜주고도 남는다는 얘기야. 일종의 무슨 이윤이 발생하는 거예요? 초과이윤이. 그러면 이 경쟁 과정에 의해 가지고 이 토지에 대한 이 사용료, 지대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지대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1,7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1,700만 원의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업종은 누가 되겠어요? A가 되겠죠. 얘는 1,000만 원을 지불하고도 700만 원의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만 원거리는 더 주더라도 정상이윤은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쟁에서 여기를 얘가 차지하겠죠. 나머지는 못 들어오겠죠. 700만 원씩 주게 되면 초과이윤은 고사하고 정상이윤도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 토지도 같은 논리에 의해서 1,500만 원을 지불하고 누가? B가. 그 다음에는 같은 경쟁을 펼쳐서 C가 1,300을 주고 입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지대는 각 지점의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죠. 더 이상은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은 지불할 수 없죠.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겠죠. 정상이윤밖에 못 얻을 거 아니에요. 이때 각 지점의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이 최고 가격을 연결한 선을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그래요. 무슨 곡선? 입찰지대 곡선. 그러니까 입찰지대라는 게 거기 보시면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무슨 금액?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얘기하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요게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최대 지불 용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게 여러분 시험에는 최소 지불 용역이라고 나와서 틀리게 나온 거야. 그래서 도심에 입지할수록 입지잉여가 크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입지 주체별로 토지 이용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입찰지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알론소라는 사람은요. 도심에서부터의 토지 이용이 여기는 상업, 여기는 주거, 여기는 뭐 공업 이런 식으로 토지 이용의 유형을 표시를 해준 거예요. 이게 리카도하고 튀넨의 차이점이에요. 리카도는 이 토지용을 어떤 용도로 이용해야 되는지는 전혀 설명해 주질 못했고 튀넨은 그것까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어떤 용도로 토지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그게 이제 입찰지대 논리니까 이걸 이제 틀리게 줄 수 있는 거는 각 지점의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무슨 가격이에요? 네, 최고 가격이고 이게 최대 지불 용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인용한 사람이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최대 지불 용액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주면 틀리겠죠. 네? 이게 최고고 최대인데 최소 가격이다. 최소 지불 용액이다. 이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얘는 초과 이윤이 뭐가 되는 수준의 지대예요.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인데 초과인이 최대가 되는 뭐 수준의 지대다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마샬에 무슨 지대라고 있어요? 준지대. 마샬은요, 지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순수 지대가 있고요. 무슨 지대? 준지대로.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연물인 토지 있죠. 예, 토지에 발생하는 지대를 무슨 지대? 순수지대. 번역을 어떻게 해주냐면요, 자연의 은혜로운 선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이제 순수지대 이제 이렇게 해준 거고. 그 여기 있는 준지대는 인간이 있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계류 등이나 아니면 건물이 있죠. 예,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거를 지대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그래서 준지대라고 명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이제 신고전학파 학자예요. 근데 신고전학파 학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대에 대한 관점에서 고전학파하고 보는 관점이 틀리죠. 고전학파들은 지대라는 개념은요, 자연물인 토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지대라 이런 개념이고, 신고전학파들은 지대의 개념을 확대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에만 발생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보시면 얘 단기에 생산이 돼요, 안 돼요? 장기에 생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계류 있죠. 이게 단계의 생산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단계는 얘도 생산을 늘릴 수가 없다고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초과수요의 성격에 따라 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때 발생하는 이윤이 단기적으로 생산 요소가 고정이 돼 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인 뭐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해서 준지대라고 해준 거예요. 준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은 이 뒤에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만 얘하고 유사하게 보겠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계류들은요, 장기에는 생산이 돼요, 안 돼요?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준지대는 단기에만 존재하지 장기에는 소멸된다는 논리예요. 이게 영구적으로 지속이 된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나온 거야. 준지대는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지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면 틀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준지대는 어디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 단기에서만 성립이 되지 장기는 뭐가 된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 마샬의 준지대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칭이 준지대라고 해준 거예요. 준지대. 그 다음에 파레토에 무슨 지대가 있어요? 경제지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맞다. 그때도 그랬죠. 1월달, 2월달 그때도 안 들은 부분들이 많다고 그랬었죠. 넘어간 게. 그래서 뭐 다 해야죠, 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 해서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그동안은 변명으로 얘기했었잖아요. 할 수 있었잖아요. 안 배운 게 많아서 틀렸다.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왔다. 근데 이제 다 하면 그 얘기 하기도 이제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이제 반복하면 돼요. 우리가 이거 이론하고 문제 풀이할 때 또 하고, 그 선생님이 수시로 문제를 줄 테니까 문제로 해보고, 문제가 대개 중인 건 알고 있죠? 어? 문제가. 문제 풀이가 하면 이제 시험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계산해가지고 한 8회분 준비해놨어요. 매주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시험 보면은 누구 좋으라고 시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라고 시험 보는 거지. 뭐 저 좋으라고 시험 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매주 시험 보고 매주 답안지 내고, 그죠? 선생님 매주 채점하고, 여기다가 쫙 성적표 붙여놓고, 그렇죠? 사진 찍어가지고 저기 여러분 배우자한테 그 전송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성적이 이렇게 향상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 그렇잖아요. 하여간 제가 꿈이 있다면 배우자 참관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꿈이죠. 뒤에 쫙 하시면 배우자 참관. 얼마나 좋겠어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고, 그죠? 아무도 안 나온다고요?
하긴 아무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배우자분이 못 오시겠죠. 여러분들의 파워로. 그냥 집에 있어. 끝나는 거죠. 뭐 그걸로. 자, 여기 생산자의 총 수입은요.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으로 되어 있고요. 전용 수입이라는 것은요, 생산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생산의 기회비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경제지대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공제하고 남는 것 있죠. 일종의 초과이윤을 우리가 경제지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배우긴 배웠어요. 얘하고 뭐하고? 전용 수입, 그 다음에 뭐? 총 수입, 이거는. 자, 우리가 균형할 때 설명해 드렸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같아진다고 그랬죠. 남거나 모자름이 없이. 왜 그러냐면 소비자나 생산자나 둘 다 이 가격에 만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생산자는 이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받아야 될 보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생산비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한다? 생산비. 생산비 안에는 생산자의 정상이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 사람이 최소한 생산비로 받아야 될 게 800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800원.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요 면적 있죠. 이게 전용 수입인 거예요. 생산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이 정도도 못 받는다면 굳이 이걸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시장 가격이 얼마에? 1,000원에 결정이 됐다는 얘기는 생산자는 이 면적만큼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걸 우리가 그때 경제할 때 생산자 잉여라고 해준 거예요. 그게 경제지대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생산자의 지금 총 수입이 있죠. 총 수입은 지금 얼마겠어요? 1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총 수입은 전용 수입과 뭐 경제지대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 나와 있죠. 전용 수입과 뭐 경제지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경제지대라는 것은 요것만 받아도 되는데 그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이윤이에요? 초과이윤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의사나 변호사들은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높은 보수를 받죠. 높은 보수를 받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희소하니까.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숫자가 훨씬 적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요. 한 1억, 억대의 연봉을 받는다. 그런데 요즘은 현실은 그렇지는 못하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법고시 합격자고 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가 9급 공무원 시험을 본 거 아니에요. 봐서 그 사람이 합격을 했어요. 필기시험에. 아니, 이게 변호사 정도까지 할 정도면 이 기본적인 실력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접일이 다가왔는데 그거를 언론에 유출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면접 장소 근처에 기자들이 진을 친 거야. 그래갖고 결국은 그 사람이 안 나타났어요. 부담을 느끼니까. 이거 기자들도 그렇지. 그 면접 보고 나올 때 인터뷰를 시도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 전에 왜 거기서 있어갖고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게 이제 그 변호사편에 여기서 이제 후시가 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야, 그 누구냐? 그 시험 본 사람이. 공개적으로 망신 줄이냐 그래가지고 해서 뭔가 이래저래 전화도 가고 그래가지고 아마 부담을 느껴서 못 나타난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공무원으로 근무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연봉이 얼마나 되겠어요? 실제로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은 각종 수당과 뭐 이런 이제 복지적인 부분 혜택이 많지 실제 수령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서 그게 한 3천 된다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된다는 얘기는 의사나 변호사로서의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줄어들어도 최소한 얼마 정도까지는 주면 3천만 원까지를 주게 되면 변호사나 의사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계속 의사나 변호사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미만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용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게 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개념이 바로 뭐다? 전용 수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수입이 1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용수기가 1억의 차이가 얼마야? 이게 경제지대라고요. 이게 초과인의 성격이죠.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이게 더 커지죠. 보수가 더 높아질 테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왜 사법고시 합격했다 그러면 열쇠가 3개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뭐 공중으로 다 날아간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요즘은 이게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잔치 뭐 이런 게 없어요. 사법연수원 성적이 중요하니까. 연수원 성적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사가 될 수도 있고 검사로 임명이 될 수가 있고 대형 로펌에 취업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들도 신용불량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변호사 하려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실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일이 안 들어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말이 좋아서 그거지. 그러니까 변호사 지금 1000명 시대잖아요. 1000명. 그러니까 100명씩 뽑을 때는 희소성이 있지만 1000명씩 매번 매년 배출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그 제가 아는 분 저기 이거 강의하신 분 중에서 그분은 자제가 이거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수석인가 차석인가 뭐 그래가지고 지금 법무관으로 갔는데 뭐 스카우트 제의가 뭐 끊이지 않는데요. 그냥 대형 로펌에서 와서 우리한테 계약을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대형 로펌 가면 연봉은 최소한 억대 이상은 보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 양반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연수원에 들어가서 성적이 안 좋으면 왜냐하면 연수원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적을 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왜 우리나라에서 사람 걸어갈 때 뒤에서 사장님 그러면 19분 사장이라고 해서 다 뒤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변호사 그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변호사님 그러면 19분 돌아보는 게 변호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변호사의 천국이에요. 그 얘기는 미국은 소송이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송이. 각종 소송이. 무슨 형태든 간에 소송이. 그럼 결국은 누가? 변호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글을 얻는 거예요. 예전에 저기 그 베리 본즈라고 해서 미국의 유명한 그 프로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친 홈런이 그 신기록의 그 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볼이 이제 관중석으로 가가지고 A가 잡았는데 밀쳐가지고 굴러 떨어져갖고 B가 이걸 주웠어요. 그게 이제 화면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소유권이 주장이 된 거예요. 내 거다. 원래 내 거였는데 내가 딱 잡았는데 밀쳐가지고 밀리는 거 제가 떨어뜨렸고 그걸 네가 주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서로 소유권 주장해서 결국 어떻게 했겠어요? 소송으로 간 거죠. 그래서 변호사가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볼에 대해서 이게 시가가 얼마가 되냐 그랬더니 이게 한 30만 불인가? 뭐 이 정도의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둘가 나중에 가다가 소송을 취하했어요. 합의 본 거예요. 왜? 변호사 수임료가 35만 불, 40만 불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편의점처럼 변호사 사무실은 동네에 막 이렇게 있을 수가 있으나 이게 뻑하면 이제는 그 이웃 간에 말로 해결할 일을 다 뭐로 가는 거예요. 다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경제지대라는 것은 비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거예요. 희소할수록. 아까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해줬죠. 그럼 얘가 경제지대고 얘가 뭐예요? 전용수입이잖아요. 근데 요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되면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요? 경제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전용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지죠. 그 점점점 작아져서 얘가 기울기가 수직선이 되면 전액 경제지대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제지대의 크기는 생산 요소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152페이지에 가면 양가로 6번에 경제지대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 전용 수입이 있고 동그라미 3번이 있죠. 생산 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지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생산 요소에 지불되는 소득 모두가 경제지대가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도시지대하고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있죠. 이거는 앞에서 수업할 때 설명해 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생각이 날 거라고요. 이게
이게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잖아요. 생산 요소 하면 뭐 있어요? 토지, 자본, 노동 이렇게 있잖아요. 노동 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토지하고 자본의 두 가지 요소만 투입해서 생산을 해요. 근데 얘를 투입하든 얘를 투입하든 얘네들은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생산자가 생산할 때는 아무래도 값이 싼 생산 요소를 더 많이 투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설명했죠.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죠. 지대가. 그러면 얘네들을 결합해서 생산을 하고자 할 때, 결합을 시킬 때 도심 지역에서는 토지 대신에 뭐를?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해서 결합을 시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외곽을 나가면 토지 가격이 싸죠. 그러니까는 자본을 뭐로 대체해서? 토지로 대체해서 토지의 사용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때 여기 나오는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나오는 B라는 점이 있죠. 얘네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 등량 곡선이 주어졌을 때 어느 지점을 사용하든 우리가 효용은 같다고 그랬어요. 10에다 2를 곱하면 20 나오죠. 2에다 10을 곱하면 얼마 나와요? 20. 어느 집에 토지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은데 토지 가격이 비싼 곳은 토지를 뭐로 대체해서 쓰는 게 자본으로 대체해서 쓰는 게 효율적이고 토지 가격이 싼 쪽은 토지를 뭐로 대체해서 자본을 토지로 대체해서 쓰는 게 효율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도심 안쪽에 입지하는 산업들 있죠. 걔네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산업들이 도심 안쪽에 위치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도심에 위치하는 활동들은 대부분 건물을 고층화시킨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뭐가? 결합 비율이 그만큼 클 거 아니에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그래서 건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층화되는 거라고 설명했었죠.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데 이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생산 요소의 가격에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있죠. 결합 비율을 크게 하면서도 이윤을 낼 수 있는 업종들은 건물을 고층화할 수 있는 업종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이나 보험업 등은 도심에 입지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조업이나 농업 등은 도심에 입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생산 요소의 가격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지만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없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은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있고요. 니은에 가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생산 요소의 상대적 가격의 상대적 비율이나 기업 또는 산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금융업이 있고 목장업이 있잖아요. 금융업은 도심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산업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도심에 입지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이 고층화된 지역에서도 충분히 경영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고 목장업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에 갈 수밖에 없죠. 아니 물론 목장업도 도심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도심에다가 목장 하나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양들 사육하고 막 소 사육하고 얼마나 괜찮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젖을 짜가지고 우유를 만들면 한 팩에 5만 원 막 이렇게 팔아야죠. 그럼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 대부분 유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번 들을 때는 좀 낯설어도요. 자꾸 들으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성장 구조 이론이라고 해서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선형 이론, 그 다음에 무슨 이론, 다핵심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도시성장 구조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시의 내외곽에 도시의 공간 구조는 도시가 성장하면서 변화돼서 이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이론은 무슨 이론이 있다? 동심원. 그 다음에 무슨 이론? 선형 이론. 그 다음에 무슨 이론?
예, 다핵심 이론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얘네들은 단핵도시예요. 얘는 다핵도시고 여기 있는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해 준 게 선형 이론이고요. 두 개를 결합한 게 무슨 이론? 다핵심 이론이니까 세 개의 이론은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버제스가 제시하는 동심원 이론은요. 이게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도시의 성장은 일정한 뭐를 그리면서 원을 그리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CBD 지역이고요. 중심 업무지구. 이걸 우리가 천이지대 또는 점이지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도시 중심 업무 지구의 주변에 보면 점이지대, 천이지대가 있는데 여기는 내측이 있고 외측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측은 무슨 지구가? 경공업 지구가. 외측은 뭐가 있냐면 태화 주거 지구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버제스는요, 이 도시의 공업적인 요소는 경공업 지구밖에 없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공업 이런 거는 없다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태화 주거 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해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장에 취업한다고 그랬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주거를 대부분 공장 주변에다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몇 년 열심히 근무하다 보면 돈이 좀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을 데리고 온 이제 해외 이주 노동자들은 자녀의 교육 관계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주거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지구로? 저소득층의 주거지구를 만들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득이 높아지니까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서 이제 이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역시 또 몇 년 열심히 해서 돈이 모이면은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서 주거가 이동하겠죠. 그러면서 무슨 지구가 생기는 거예요? 고소득층의 주거지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상에 보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뭐가 개선이 돼요?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니까 나가면 나갈수록 범죄 발생률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겠죠. 이걸 이제 반대로 주면 틀리겠죠.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범죄나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진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시험에도 그렇게 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요. 이건 시카고시 하나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도시가 물론 성장을 할 때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균등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장애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도로가 생기면 도로가 생기는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성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고 등장한 게 무슨 이론이다. 그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는요. 뭐는 알아야 되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면서 거기 여러분들 내용이 보면 나와 있죠. 니은에.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면서 성장하며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및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범죄나 인구이동, 빈곤 및 질병 등의 도시 문제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그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알아두냐면 위치.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는요. 저소득층의 주거지는 도심 가깝게 위치하겠어요? 도시 외곽에 있겠어요? 가깝게 가겠죠. 그 위치를 물어봐요. 자, 저소득층의 주거지구는 고소득층보다도 도심 가깝게 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어디에? 도심 근처에 주거를 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주변에 경공업 지구가 거기 있으니까. 근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하고는 그게 차이점이라고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 고소득층의 주거지구가 도시공간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러면 고소득층들은 어디에다 주거를 정하겠어요? 접근성이 좋은 도심 가까운 곳에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호이트의 논리는 뭐냐면 도시가 성장을 할 때 이 사람도 일정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도시 중심지구라고 그러면 이렇게 일정한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도심에서부터 뭐가 하나 만들어지겠어요? 도로가. 도로가 연결이 되면 얘는 도심까지의 접근성이 좋죠. 그럼 접근성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고소득층들이 이 주변에 주거를 정한다고요. 그럼 여기를 따라서 누가? 중산층들이 이 주변에 입주하는 거예요. 그럼 저소득층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겠어요? 경공업지구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 있는 하나의 요 도로 축이 있죠. 예, 얘를 하나의 섹터로 해서 발달한다는 얘기야. 일정한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도로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만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럼 이쪽으로 생기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하나의 섹터가 만들어질 거고, 이쪽으로 생기면 여기를 중심으로 섹터가, 이렇게 교통축을 중심으로 원을 변형한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별 모양과 유사하다 그래서 성형 구조로 발달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고소득층은 도심하고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누가 입지한다는 거예요. 고순계 주거지구가 입지를 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호이트의 무슨 이론이다? 선형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니은번에 이렇게 돼 있죠. 의에. 호이트는 도심으로부터 교통축을 따라서 접근성이 달라지며 그 결과 지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교통이 좋은 곳은 당연히 지가가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거를 정하겠죠. 그래서 도시의 성장은 주로 고급 주택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주거지역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분리된 주거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이론이 주거분리 있죠. 주거분리에 관해서 최초로 제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순지의 주거지구하고 누구하고 저순지의 주거지구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 있죠. 이거를 최초로 해간 규명한 사람이 호이트의 논리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니은에 상류층이 거주하는 고급주택은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망의 축에 가깝게 입지하겠죠. 그러면 중산층은 그 인근에 입지하는 게 보통이고 저급주택은 최고급 수준의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주거분리가 발생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거기 리을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결국 선형이론은 도시인구가 증감에 따라 교통로를 따라 주택지가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 계층 간의 주택지구는 서로 분리돼서 유사한 계층끼리의 거주지역이 선형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핵심이론이라고 있죠. 얘는 제목대로 도시의 핵은 도시의 성장은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복수의 핵이 발생하는 이유 있죠. 2번에 보면 4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 4가지 정도는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다핵심에서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제일 먼저 뭐냐면 특정한 입지하고 시설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산업이 있죠.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 새로운 산업단지라든가 또는 유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지역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얘네는 제품을 생산해서 수송하기에 편리한 곳에 입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하고 위치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여기 많았잖아요. 지금 일로 오고 있죠. 이게 이제 중국의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가는데 산업단지가 들어가는데 대부분 항구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송하기에 편리한 쪽을.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나 장소를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핵이 또 분리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뭐가 있냐면요. 한 장소에 입지하려고 하는 유사 업종 간의 집중 지향성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뭐 생각하셔도 되냐면요. 옛날 논리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대학가 그러면 신촌을 얘기해요. 그럼 신촌에 뭐가 생겨요? 대학이 생기면 옛날에도 그 1930년대 이때는요. 대학에 그 자녀를 입학시킬 정도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대학교 근처에 자기들이 또 뭐를 정해요? 주거를 정해요. 그러면 대학가라는 게 결국 학교하고 집만 있는 게 아니죠. 도서관도 있고 각종 편익시설, 상업시설이 다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여기에 관계된 업종은 다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또 중심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질 활동간에는 입지적 비양립성을 얘기해요. 입지적 비양립성 관계는 뭐 얘기하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보시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핵심이 대충. 그 여기 5번이 있고요. 여기 6번이 있으면 5번은 상류층의 주거지구고요. 여기 있는 6번은 여긴 중공업지구예요. 공장지구. 그럼 5번과 6번이 서로 원거리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는 서울에 가면 종로 있죠. 종로구가 원래 전통적인 부촌이 많은 동네예요.
여기 가회동이나 평창동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원래 이게 부촌이라고 해요, 부촌. 근데 구로공단 아시죠? 네, 구로공단은 이게 공장지구잖아요. 얘네들은 가깝게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원래 구로공단이 조성이 됐을 때는요, 벌판 위에 그냥 공장만 지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기는 서울이라기보다는 경기도에 가까웠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지금은 이제 2호선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지역이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상당히 원거리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주거지구하고 공장지구는 가깝게 붙어 있어 봐야 서로의 기능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서로 분리해서 입지하는 과정에서 도시액이 또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눠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액이 발생하는 이유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지대지불 능력에 따라서도 특정한 업종은 도심에 입지할 수 있지만 나머지 업종은 또 입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가 그 다액이 발생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종 업종 간에는 모여서 입지하겠죠. 동종 업종 간의 분산 지향성 뭐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거 정도 바꿔주는 정도니까. 그래서 요즘은 여기 있는 이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 단독으로는 안 나와요. 내용이 별게 없잖아요. 처음에 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어디랑 묶여서 나오냐면 지대론이랑 묶여 나오든 아니면 입지론에 같이 묶여서 나와요. 지금은 한두 개 들어오는 수준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으니까. 더 들어가면은 복잡한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학문적인 성격의 논리는 웬만하면 배제를 시키니까. 그래서 그 정도 수준만 하셔도 무난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또 정리를 하신 거고. 그러면 다음 주에 오면 이제 우리가 입지하고 마케팅하고 이제 간평으로 가겠죠. 네, 이제 2주 남은 거죠. 2주 안 남았나요? 아니,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14일 아닌가요? 네, 14일이면은 실험 21일 있고 28일 있고. 네, 2주 남았잖아요. 네, 2주 남았으면 우리가 충분히 하죠. 여기 또 혹시 뭐 학원도 휴강 하나요? 그래도 표정은 기대하는 표정인데요. 그래도 우리도 휴가 안 가나? 뭐 이런 거.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날이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장마가 조금 뒤로 밀릴 거라고 그래요. 장마가. 예전 같으면 7월 중순서부터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밀려가지고 하반기로. 그리고 지금 몇몇 학원들이 그 마지막 주에 지금 휴가 짜놓은 학원들에서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는 기간하고 장마 기간하고 겹칠 것 같다라는 지금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복습을 해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지금 귀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야, 오늘 점심 뭐 먹어야 돼? 지금 끝났어. 간다. 뭐 이렇게 하면은 공부 좀 하시고 복습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